비트코인은 저는 잘 투자를 하지 않고요. 네. 저는 보통 두 가지. 두 가지. 네. 이더리움을 사거나 네. 혹은 아니면 그 디파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디파이 시스템이 그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네. 각광받는 이유가 네. APR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에 있는데 APR이 뭐 100% 정도? 100% 정도인 거는 사실 요새도 아직도 많거든요. 1년에. 네, 그럼 1년에 1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1억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상품이 계속해서 이 가치를 가지고 굴러간다는 가정하에는 나 1억 있는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1억이 나오니까. 매년 나 1억만 쓸 거니까. 그리고 근데 얘네가 그 뭐야 채무불이행을 한다고 해도 지금 네. 어떤 제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건 신뢰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네.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의 기술의 사실 그 근본이 되는 지점, 블록체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철학적인 질문들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어떤 철학적인 질문에서 탄생을 했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저희는 모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중간자를 거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에서라면 뭐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있고 신사임당님이 저한테 어떤 가치를 주셔서 네. 제가 이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이걸 현금으로서 신사임당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저한테는 있던 10,000원이 사라졌고 네. 신사임당님한테는 없던 10,000원이 생겼으니까 그죠. 이 가치는 명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 세상이 모두 이제 디지털화되고 데이터화되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걸 더 이상 저희가 오프라인으로서 다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뭐 이걸 보여주고 네. 이 거래들을 증명할 것이냐라는 네, 네.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데이터상에서 처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그 이중지불이라고 하는 지점인데 돈 복사. 네, 돈 복사. 이게 어렵게 말해서 이중지불인 거고 네. 실제로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쳐내주지 않으면 제가 동시에 지금 편집자님이랑 신사임당님한테 나 동시에 10,000원 보냈어. 네. 근데 제 잔고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있는데 나 동시에 10,000원 보냈어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그죠. 어떤 데이터는 리젝이 돼야겠다. 둘 중에 돼야겠죠. 하나는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은 10개를 보내면 9개는 리젝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만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얘 지금 10,000원 있었고, 지금 신사임당님한테 보낸 거, 오케이, 우리가 받아들일게. 근데 편집자님한테 보낸 건 안 됐어, 너 10,000원 지불 안 한 거야? 라고 해주는 주체로서 저희는 이 중간자들이 낀 거죠. 네. 이 중간자들이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신사임당님한테 실제로 돈을 드릴 때, 그냥 바로 제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중간자한테 거치게 되고 은행이 거치게 되고 은행이 신사임당님한테 지불을 하는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빠지면 이 거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어떤 비용들이나 가치의 손실이 생겨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네. 예를 들면 저는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내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은행한테 제 개인정보를 다 줘야 돼요. 나 어떤 사람이다. 나 신뢰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내 신용등급이 어떻고 이 정보를 얘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중간자가 이 정보를 잘못 활용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게 뭐 해킹을 당해가지고 소실되게 네, 네. 되면 네. 이거는 정말 큰 리스크적인 비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외적으로 만약에 신사임당님이 저한테 10,000원짜리 국밥을 팔아가지고 제가 10,000원을 드린 거라고 네, 하면 네, 네. 저는 분명히 10,000원을 드렸는데 이 중간에 있는 카드사나 이 중간자들이 수수료를 떼가다 보니까 신사임당님은 뭐 9,500원 이렇게 받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500원이 손실되는. 네,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리스크까지 감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왜 이 500원이 중간에서 사라져야 되냐. 이 가치를 주고받은 건 우리 둘인데 네. 이게 왜 소실돼야 돼? 라고 하면 그건 신뢰의 비용이야. 그렇죠. 라는 말로써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이 신뢰의 비용은 이 중간자들만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들, 뭐 유튜브라든지 그죠. 트위치라든지 이런 네. 플랫폼이거나 혹은 뭐 은행이라든지 어떤 뭐 금융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 우리는 이 신뢰의 비용이 우리한테 쓰이는 거 오케이. 우리한테 이 신뢰의 비용들이 돌아오는 건 오케이. 네, 네. 근데 이 중간자가 가져가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기술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 검증. 네. 얘한테 지금 오현민한테 진짜 잔고에 10,000원 있어? 그럼 이 10,000원을 누구한테 실제로 보낸 걸로 처리할 거야 라는 거를 이 중간자가 야 네가 권한 다 가지고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어떤 뭐 100명짜리의 마을이 존재했다고 하면 여기서 실제로 제가 신사임당님한테 뭐 고기 한 근 줄 거야 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가
그냥 둘이서 하면 성립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100명의 사회에서는 100명한테 다 가가지고 야 우리 줄 거야 너 맞지 들었지 다 해서 아 오케이 네네. 합의 됐어 이렇게 하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 이 노드라고 표현하거든요. 노드?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네. 그 과정에 있는 하나의 깃발들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이것들을 그 저희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채굴자들이라고 하죠. 네. 이 채굴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는 거예요. 아. 너희가 증명해줘. 지금 오현민한테 네. 10,000원 있어? 너희가 다 증명해줘. 네. 있어. 아, 오케이. 그러면 나 이제 신사임당님한테 10,000원 보낸다? 네. 내 지갑에서 10,000원 깎고 신사임당님 지갑에서 10,000원 올려. 네. 이 과정, 오케이. 너 해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오케이. 승인하면 이 데이터를 이 모든 컴퓨터에 쌓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쌓여있던 거에는 오현민 잔고 10,000원, 신사임당 잔고 10,000원으로 쌓여 있었으니까 네. 이 딜들이 애초에 가능했던 거고, 이 딜들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 모든 컴퓨터에 오현민 0,000원, 신사임당 20,000원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다음 거래를 할 때는 제가 또 10,000원을 보내려고 하면 야, 너 이제 0,000원 있잖아. 네가 어떻게 보내? 불가능해 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신뢰의 주체들을 아하. 중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함께 하자 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신뢰의 비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채굴자들한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거죠. 너희가 이 신뢰의 주체가 돼줬으니까. 그래서 이 기술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네.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등장한 것이라는 건 네. 그런 우리가 수수료를 안 주는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변동성 있는 화폐에 대해서 네. 혹은 뭔가 어떤 중간자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네. 이걸 그냥 빼자라는 시도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결과적으로는 진짜 탈중앙화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차별을 만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쩌면 이 은행이라는 걸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 네. 세계에 분명히 굉장히 많이 존재할 거예요. 네네네. 혹은 누군가는 내 뭔가 신뢰도가 낮다, 혹은 나의 신용도가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네네네. 하지만 저희는 그걸 다 가리고 탈중앙화된 사람들이 얘가 뭐 진짜 얼마나 신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정한 조건들에 따라서 네. 그냥 모두가 평등하게 이거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해야 된다. 네. 라는 가치를 담은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암호화폐인 거고요. 이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네. 화폐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 거죠. 어떤 지불의 수단으로서. 네네네. 네. 이런 거네요. 결국 이 탈중앙화된 방식의 네. 지불 체계 아니면 뭐 경제 체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 체계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 그냥 정부에서 승인받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그렇게 돼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야 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수록 이쪽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결국에는 저는 이 블록체인이든 혹은 뭐 네.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쪽이든 네. NFT든 혹은 뭐 심지어 메타버스까지 확장했을 때 이 네. 모든 것들은 결국 커뮤니티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제가 생각하는 이 미래의 가치는 네. 내가 어떤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네. 뭐 물론 이 집단의 개념이 바뀌겠지만 네. 그것들이 아니라 아하. 저는 앞으로는 어떤 가치들에 공감을 하느냐, 네, 네. 혹은 내가 어떤 이것도 뭐 집단이긴 하죠. 어떤 뭐 네. 다오라든지 어떤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고 어떤 가치를 믿느냐에 의해서 네. 내 소속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정말 다양한 활용성들이 앞으로도 나올 거고 네. 지금도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 단순 지불의 수단으로서 화폐로서 동작하는 그 첫 번째 시도가 네. 비트코인이었다라고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어떤 이런 정해진 규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알고리즘으로서 이게 어떤 법이나 정치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거랑 제외하고 네. 그냥 알고리즘만으로도 이 금융체계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상의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네. 이제 그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 정말 지불의 개념이었어요. 네네네. 우리 둘이 거래했다. 네. 이게 옮겨갔다. 이것들을 증명하는 거였다면 이제 이러한 어떠한 조건들을 부여하고 네. 어떠한 그 규칙들을 만들어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네. 너희가 이걸 잘 발전시켜봐. 야, 니들도 코인 발행하고 싶으면 발행하고 거기에 너희가 원하는 조건 넣고 한번 다 네. 만들어봐라고 네. 해서 나온 게 사실은 이더리움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1세대, 그냥 정말 화폐로서의 가치를 했던 거고 네네네. 이 이더리움은 정말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이후에 나온 보통 코인들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이더리움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보통 우리 국내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뭐 클레이튼이라는 이런 코인, 네네. 이런 체인들도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뭐가 다르냐?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이 코인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이 이더리움은 여기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 특수한 어떤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담은 무언가를 함께 연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만 했으면 이더리움은 어떤 그 조건이나 정보들을 여기에 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통 이야기가 나오는 뭐 NFT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보들이 담겨서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지 이것들이 저희가 트래킹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 비트코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 어디에 몇 개 있어만 트래킹하다가 지금은 그 특수한 정보 지금 누구한테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어? 네. 혹은 어떤 조건으로 이게 전달이 됐어? 이것들을 다 트래킹할 수 있는 게 이 이더리움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네. 그렇게 탈중앙화돼 있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기준금리는 우리 투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화폐에 대해서도 네.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쉽게 이런 것들 보통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뭐 대의민주주의이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 사람 뽑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하는 건 네, 사실 네, 없잖아요. 네, 기여할 네, 수 네. 있는 건. 그죠. 근데 이 블록체인 형태는 우리가 모두가 공정하고 모두가 이 체인 생태계를 발전시키자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사실 동작하는 가장 큰 원리는 인센티브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가 잘 되는 거 좋아요. 네. 너무 나한테 베스트인 일이지만 국가가 잘 됐을 때 내가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 사실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 이더리움 생태계가 발전하는 건 곧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오른다와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제안들도 하고 이 투표들에 있어서도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투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역으로 반대로 이런 체인들을 만든 사람들은 이 제안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한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들었을 때 느껴지는 거는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해서 이 코인들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면은 이것이 원래는 중앙은행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탈중앙화된 세상에서 사니까 이것과 이것의 연관관계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 차이점도 결국에는 커뮤니티 유저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커뮤니티 원래는 당연히 이 두 가지의 연관관계가 완전 다이렉트한 건 아닌데 은행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이 커뮤니티의 유저들이 흔들려요. 잠깐만 나 이더리움 지금 이거 팔아야 되나? 이더리움 나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저렇게 하면은 더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판단이 이걸 바꾸는 거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제 주변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최근에 500만 원에서 300만 원 혹은 뭐 28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이더리움을 판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에 아마 99%는 아무도 안 팔았을 거예요. 왜 그랬냐? 어차피 이거 오를 거 알거든요, 다시. 근데 이게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엔 아직 이 기술에 대한 신뢰도 혹은 이걸 가치 투자로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은행의 결정, 국가의 결정에 너무 강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격이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계속해서 이 지지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탈중앙화에 대한. 왜 그러냐? 이제 NFT 시장이 혹은 이 코인의 시장이 혹은 이 웹3의 시장이 혹은 뭐 메타버스 시장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메타버스 시장이 이러한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이 탈중앙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유저들도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고 이더리움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시장이 발전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른다와 그 같은 어떤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보다. 그것도 그만큼 신뢰하는 유저들의 양이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더리움의 커뮤니티의 크기가 다른 것들보다 좀 압도적으로 많은가 봐요. 압도적으로 많죠. 이더리움의 뭐 홀더나 이런
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이 네. 굉장히 많은 거고.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활용성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트랜잭션에 대한 가스비가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또 이제 사람들이 제안하는 거죠. 야, 이더리움 그냥 너희가 데이터 이거 다 하지 말고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는 레이어 2 이 자식 체인들 만들어가지고 이 자식 체인들이 하청을 줘라. 한 번에 이거 트랜잭션 처리하게 네. 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 레이어 2 체인들이 나오는 거고, 네, 네. 이더리움 역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도화된 이더리움 2.0 버전, 이더리움 시즌 2를 우리가 네.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더리움의 유저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그 작년 말 발표에 의하면 내년 말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이제 이더리움 측의 입장인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 커뮤니티 파워 자체가 이 체인들 간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커뮤니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단순 신봉자들이 아니에요. 신봉자이기도 하지만 개발자들도 있는 거고 디자이너들도 있는 거고, 네네네. 혹은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각자의 방법으로 기여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이더리움이라는 생태계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개발자면 네. 앞으로 이 이더리움 2.0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내가 코딩을 해서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기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람들이 야, 얘 보상 줘야 된다. 그럼 보상 주기도 하고, 네. 그냥 혹은 이 중앙에서 그 중앙은 아니지만 그 리워드로서 존재하는 이 가치들을 분배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에 NFT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네. 이번에 발행을 할 때 이더리움과 어떤 그 이뮤터블 X라는 체인 간의 호환이 조금 그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표준을 뭐 ERC71XX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그 표준의 이름을 명명하고 이 개발을 저희가 대신해 주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더리움 측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 거기서 어떤 보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개발력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나중에 뭐 그런 일 많이 없지만 네. 뭐 너희가 이거 개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어떤 뭐 대가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필요해서 한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이 체인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젝트들을 이 위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 그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더 완전해지고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커뮤니티의 유저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많은 개발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기획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커뮤니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 체인 간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밖에 아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거를, 이더리움이, 왜냐면 소스가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걸 누군가 만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똑같이 카피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를 이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가치가 네. 올라가는 거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럼 그 체인이랑 이더리움의 1년 뒤에 네. 어떤 체인이 더 우수해져 있을 거냐라는 네. 걸 물어봤을 때 그냥 숨도 안 쉬고 당연히 이더리움이지라고 그죠, 모두가 그죠, 이야기를 그죠. 하겠죠. 네. 와, 이거 진짜 좋은 회사네. 뭐, 이더리움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있다면 진짜 그렇죠. 좋은 회사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브랜드 밸류도 있고,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이 중앙에서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한다거나 이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홀더들한테 이익이 배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원가 우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개발자를 다 고용해가지고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지금 이런 걸 ERC 시리즈를 뭐 제한하는 표준들이요. 네, 표준들을 제한하는 개발자들을 만약에 돈을 주고 고용한다면 이 비용이 얼마일까요? 실제로 그 돈을 리워드를 많이 줘요. 그런 이제 네네. 그 생태계 형성에 기여를 해준 초반에 개발자들한테는 초반에도 아니고요. 계속 줘요. 아, 진짜요? 네. 이더리움에서도? 이더리움에 그래서 보통 네. 어떤 코인이나 체인을 발행한다라고 할 때 퍼센티지를 딱 보면은 네.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이후에 발행될 걸 남겨두는 데도 있고, 뭐 전체 100%면은 한 40%를 뭐 에코시스템 이런 식으로 보통 남겨두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이 생태계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부분들도 있고, 네. 혹은 그냥 아예 애초에 리워드로서 막 5% 빼놓는 데도 있고. 네네. 근데 보통 시장에 풀어놓는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네. 들면 저희도 토큰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한 1%만 풀어요. 그럼 이 나머지 1%가 풀렸는데 네. 우리가 이 생태계한테 기여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5%예요. 네. 그럼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보상으로 주는 거고. 네. 그 시장에 1%만 푼다는 거는 네.
모든 99%의 가치가 1%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좀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급을 풀어줌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처음 나오는 체인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네. 결국에는 그 팀을 신뢰해야 초기에는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네. 이제 진짜 온전히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그 이전까지는 네. 얘네들이 막말로 드랍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스캠이고 그게 러브풀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NFT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네. NFT에 대한 이야기. 이 NFT는 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더리움에서 이런 코인이나 체인들을 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네. 만들어 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제한한 거죠. ERC7일이라는 제한이 사실은 원래는 뭐 EID7일 이런 식으로 제한이었는데 네네네. 이게 채택돼서 ERC7일이 되면 여기서는 어떤 제한인 거냐면 이제는 토큰을 그냥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네. 교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환은 그대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네, 않죠. 네. 근데 비트코인 하나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1번과 비트코인 4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1번과 4번의 만약에 가치가 달라요. 네. 그러면 이걸 교환하는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 토큰들에 우리가 일련 번호를 부여하자라는 게 ERC7일이라는 네네네.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각각 일련 번호가 각자 존재하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 토큰 하나는 딱 너만 있는 거야. 그래서 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네. NFT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한 거고 처음에는 이 고유한 하나하나에 네. 뭐 아트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넣어서 판매하다가 이게 생각하니까 여기 뭘 담아도 되겠는데? 이것도 담아볼까? 저것도 담아볼까? 하는 시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모든 이더리움에는 일련 번호가 존재하나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ERC7일 이후에 나온 이더리움만 번호가 있나요? 아니죠. 그 이더리움에 앞으로 이걸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더리움은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활용해서 만든 토큰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활용한 토큰만 번호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 정보를 보완해주는 체인이 네. 이더리움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보안성이 높다라는 건 결국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와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체인이라고 이더리움이 불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러한 NFT를 발행하든 혹은 어떤 토큰을 발행하든 할 때 이더리움 위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야, 엄청 그런 얘기네요. 하여튼 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이게 네. 어렵네요. 어디부터 설명해야 좋을지.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그 네. 웹3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것도 정의가 다 다르긴 한데 결국엔 이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네. 하나의 이제 웹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면 뭐가 좋냐면 기존에는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활용하는 주체자들이 플랫폼이었어요. 네, 네. 페이스북이건 그렇죠. 유튜브건. 네. 근데 유튜브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사실 뭐 예를 들면 신사임당님께서 10만 조회수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네, 네. 예를 들면 10만 원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유튜브는 그러면 실제로 이 10만 조회수에 해당하는 광고를 보여줬을 때 얼마를 받았을까라는 유튜브가 한 질문을 40% 하면 가져간대요. 그래요? 네. 뭐 제 생각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더 많은 가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가 그렇게 하고 네. 유튜브가 여기에 뭐 광고를 더 추가하든 네. 어떤 그 규칙들 유튜브에서도 그 규칙들을 다 제공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개인정보 뭐 어떻게 네, 활용할지부터 해서 네. 뭐 우리가 뭐 앞으로는 40%가 아니라 뭐 50% 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플랫폼의 입맛대로 원래 결정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어느 날 접속해 보면 그게 바뀌어 있어요. 네, 그게 바뀌었다라고 사실 고지를 네. 하게 되는 형태였는데 네, 네. 이 웹3에서는 그게 싫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규칙을 정하고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쭉 올려놨으면 네. 이걸 그냥 보는 게 웹1이었던 거고 네. 웹2는 거기에 넘어가서 얘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글을 쓰잖아요. SNS에 네. 글도 쓰고 그렇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뭐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한 댓글도 달고 이게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이것들을 주관하는 주체가 플랫폼이었다면 네. 유튜브에서 하고 트위치에서 하고 아프리카 TV에서 네, 했다면 네, 네. 이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뿌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자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뭔가 예를 들면 여기서 광고를 보여줬으면 네. 그거에 대한 진짜 수익은 이제 신사임당님한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그 블록체인을 개발한 사람한테는 블록체인은 뭐 이제 개발 정해진 기술이기 때문에 네. 뭐 개발한다기보다 결국에는 진짜 이 블록체인을 돌아가게 하는 건 여기에 컴퓨팅 파워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이 기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수수료는 가게 되는 거고. 뭐 그 사람한테 그런 수수료가 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애초에 그 보상 체계 자체를 네. 우리 모두가 결정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왜냐면 지금은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에서 네. 데이터 센터 짓고 해서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뭐 수억 명이 접속해가지고 다 스트리밍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걔네가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여럿이 분산해가지고 음. 하고, 그거 돌리는 사람들이 돈 가져가고, 그 배분율이 더 낮아지지 않겠냐. 직거래를 하자.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에 중간자들이 이걸 처리하게 되면 네. 본인의 입맛대로 처리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저는 예전에 유튜브 할 때 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네. 아, 나는 이런 영상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 쓰고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 안 짓고 싶은데 네.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창작자인데 나는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받게 돼요. 내가 여기서 그죠. 상단 노출되기 위해서 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유튜브에서 딱 정해놓은 그 알고리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더 노출시켜주고 싶은 걸 노출시켜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결국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이게 그 중간자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뭐 오류는 아니죠. 사실 얘네들한테는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웹3는 이 정보를 모두가 그냥 고르게 분배받고 실제로 이걸 인공지능들이 학습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제안해 줬을 때 훨씬 더 객관적이고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유튜브가 꽁꽁 감추고 있고 아, 우리만 이거 쓸 거야 라고 해서 제안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도 어디서 뭐 영상 보는 곳에서 혹은 내가 서치하는 곳에서 뭐 하는 곳에서 얘네들이 결국에 모두 같은 이제 알고리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이 나오겠죠. 저는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이 그냥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버나 이런 거는 유튜브가 아니고. 그 유튜브는 웹3 버전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웹3가 그런 거라면서요. 블록체인을 서버로 대신해서 그냥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데이터 가치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거를 얘네들이 공개할 것이냐. 그 공개했을 때. 올리면 거기서 하려면 공개가 돼야 되는 그렇죠.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광고 수익이 나왔으면 이건 더 이상 유튜브의 것이 아닌 거죠. 이 체인상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인지해야 되는 지점은 웹2에 있는 플랫폼들과 웹3의 이 블록체인 그 어떤 D 앱들, 그 탈중앙화된 앱들은 정말 명확한 적이에요. 한쪽의 기술을 쓰겠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뭐 트위터에 뭐 트위터 창업자라든지 혹은 뭐 이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뭐 웹3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 밥그릇 뺏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트위터라는 공간 안에 내 글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된 공간들에 그냥 우리 모두가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이 공간에 사람들이 글을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트위터는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아니죠. NFT 프로젝트의 개발자이자 어떤 프로젝트 리더인 오현민님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개발자는 아니고. 그리고 그냥 그 리더로서 그리고 기획자로서의 오현민은 비트코인은 저는 잘 투자를 하지 않고요. 저는 보통 두 가지. 이더리움을 사거나 혹은 아니면 그 디파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뭐 디팟이요? 디파이라고 해서 디파이 시스템. 어떻게 보면 그 기존 시장에 중앙화된 이런 금융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시파이라고 불러요. 시파이. 그래서 사실 이게 표현이 되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그래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약간 그 업비트랑 빗썸은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파이구나. 거기는 이제 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잖아요. 거기는 심지어 CX에서 섹스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이름이 그래요. 여기도 원래 시파인데 이건 디파인 거죠. 그래서 이 탈중앙화된 이 금융 상품들을 디파이라고 부르는 거고. 정하는 게 있겠죠? 야, 너희 여기다 이더리움 넣어두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돈 굴려서 너한테 줄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디파이의 형태인 거고, 이 디파이의 장점은 말 그대로 이것도 모두한테 평등한 거죠. 누구나 이더리움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만약에 뭐 그러니까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정말 뭐 가난한 나라의 누군가 혹은 신용도가 낮은 누군가는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디파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리고 이걸 지금 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오프라인 세상보다는 수익률들이 좀 많이 높은 편이죠. 예를 들면 어떤 디파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거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금융상품. 그렇죠. 그게 디파이구나. 맞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이것도 파생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호화폐도. 네네. 뭐 그런 걸 활용해서 내가 뭐 숏을 쳐놓고 시간을 잡아먹는 전략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각자의 전략들이 다 있는 네, 거고 그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디파이예요. 네. 근데 그게 뭐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그러겠죠. 뭐 단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네. 야 나한테 이더리움 너 1년 동안 넣어두면 우리가 이거 이 방식대로 굴려서 줄게라는 네. 뭐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풀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LP 풀 만드는 형태로 네네. 우리가 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거래 이렇게 하고 혹은 아니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네. 그런 시스템들도 있는 거고 각 아이디어에다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 아이디어를 공개 안 하는 데가 보통 많아요. 이걸 공개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이걸 만들어 버리면 네. 수익률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다른 이제 업체에서 똑같이 따라오고 하면 낮아질 거라서 보통 정확한 이거는 딱 잘 공개를 안 하고 네. 보통 그냥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얼마 그리고 지금까지 평균 그 이자율이 나와요. 네. APY 혹은 APR로서 표현을 네네. 하는데 그걸 보고 보통 일반 분들은 그냥 이 프로젝트가 안전하지 않은지만 최소한을 서치하고 결국에는 그 APR을 따라가요. 높으면 네.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높으면 진짜 막 1000%도 나오고 이래요. 네네. 요새는 이제 그렇게는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률도 제공을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자가 공개가 돼요. 지금 현재 나오고 네. 있는 이자. 그러니까 이 디파이 상품들의 보통 네. 큰 강점은 이자가 매일 나와요. 그리고 이 이자가 매일 나오는 게 네. 보이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근데 어떤 거는 그 폰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검증된 디파이 사이트들을 활용하거나 검증된 네. 디파이의 그 주체자들을 찾아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디파이 시스템이 그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네. 각광받는 이유가 네. APR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APR이 뭐 100% 정도? 100% 정도인 거는 사실 요새도 아직도 많거든요. 1년에. 네, 그럼 1년에 1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1억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상품이 계속해서 이 가치를 가지고 굴러간다는 가정하에는 나 1억 있는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1억이 나오니까. 매년 나 1억만 쓸 거니까. 그리고 근데 이 얘네가 그 채무 불이행을 한다고 해도 지금 네. 어떤 제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건 신뢰죠.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해두냐면 네. 이 프로젝트에 그럼 총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에. 네, 이 프로젝트에 총 들어가 스테이킹 돼 있거나 여기에 묶여 있는 돈이 얼마냐라는 걸 보통 기준으로서 잡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서 잡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보통 그 요새는 코인들이 달러에 패깅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달러에 엮여 있는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 원래 코인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변동성이죠. 네. 가치가 변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그 특정 코인들은 뭐 USDT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누군가가 우리가 만들어둔 이 금고에다가 1달러를 넣어주면 1달러를 넣어줄 때마다 코인을 하나씩 더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억 달러가 들어있으면 1억 개만 발행이 돼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도 1달러에 페이잉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떤 코인으로서 스테이킹 돼 있는 것보다 달러로서 스테이킹이 돼 있으면 더 신뢰할 만하잖아요. 네네. 딱 정확하게 가치가 있고 네.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얼마가 여기에 예치되어 있느냐를 보통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진행했던 이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네, 네. 애들이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보고도 많이 사람들이 디파이 투자를 하고요. 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네. 사람들이 뭐 NFT든 디파이든 혹은 아니면 어떤 그냥 코인이든 이런 투자들을 할 때 좀 진짜 가치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치. 네, 잠깐 제 숏 보겠다. 잠깐 딱 해가지고 돈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네. 잃어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라고 해도 이더리움 떨어지면 팔 거잖아요. 네. 이더리움 막 지금 막 수직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팔 거예요? 네. 그냥 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고 아 지금 뭐야 400만 원이야? 총 가치가 이만큼? 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네. 오케이 나 이거 존버 나 1000만 원까지 넣어 그냥 이렇게 넣어두는 거면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네. 혹은 어떤 NFT 프로젝트를 보고 이 NFT 프로젝트가 뭐 아직까지도 그런데 좀 안 예뻤다고 생각해요. 뭐가 안 예뻤냐면 이 커뮤니티 이 NFT 홀더들한테
어떤 커뮤니티를 우리가 만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구동시키겠다라는 모델이 없이 네. 일단 그냥 발행하면 뭐야 예쁘네 살까? 이렇게 해서 사는 시스템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거 샀는데 가격 떨어지면 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이 커뮤니티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얘네들이 그럼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거고 어떤 그 앞으로 이 경제적인 베네핏을 줄 거고 네. 그리고 이 가치가 공감할 만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되게 열심히 활동할 거예요. 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올릴까를 고민할 거고 네. 그게 이 집단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 이 가치는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비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가치에 너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공개한 프로젝트들에 네. 대해서 네. 나도 진짜 공감이 돼 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뭐 NFT든 네. 코인이든 디파이든.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좀 젊은 층 사람들이 1억이 있다고 하면 네. 뭐 1억 사실 없겠죠.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네. 본인이 딱 안 흔들릴 돈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네. 300만 원 여기 투자하고 700만 원은 다른 거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그냥 보통 예금을 하든 네네. 뭐 적금을 하든 아니면 다른 뭐 어떤 가치 투자들을 하든 네네. 다 상관없는데 이거 가격이 변동해서 내가 지금 이거 빼야지. 1년 뒤, 5년, 뭐 2년 뒤, 3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당장 이거 조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뭐 해야지. 네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따로 그냥 빼고 이런 좀 장기적인 투자는 좀 네.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가치는 아까 가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상품들 아주 그 어려운 상품들 네. 이런 것들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적정 가치라는 것. 네. 총 그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1번. 1번. 못한다. 못한다. 네. 이더리움의 총 가치가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이제 가치를 산정해야 되느냐. 네. 상대적인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네. 첫 번째는 뭐에 상대적이냐. 지금 이 커뮤니티, 지금 이 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와 네. 1년 뒤에 이 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1년 뒤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커뮤니티의 증가. 그렇죠. 결국에는 커뮤니티의 증가가 이 유틸리티의 증가이자 네. 이 활용성의 증가이거든요. 커뮤니티의 숫자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그냥 이거는 상상인 거죠. 그냥 뭐 이더리움 자체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 사람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이더리움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1년 뒤에 더 많을까 적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 개인 생각은 네. 어쨌든 이 NFT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NFT들이 이더리움 위로 올라가며 가장 안정적인 체인이 이더리움이다라는 그냥 이게 확실한 이상 앞으로 이 전체 시장은 더 커질 거고 네. 그러면 이더리움 역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더리움의 가치를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상상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상대적인 네. 다른 체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픈시를 생각하면 오픈시는 마켓플레이스잖아요. 네. 오픈시에 대항하는 이제 여러 가지 마켓플레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얼마 전까지 좀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룩스레어라는 그거였는데 네. 다른 점은 그거예요. 오픈시는 수수료 자체를 우리가 가져가고 그 플랫폼이 가져가고 원작자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룩스레어에서는 우리들이 가져갈 부분을 떼서 우리한테 스테이킹 해놓은 사람들, 우리한테 우리의 이티파이에 가입해놓은 너희들한테 분배를 해주겠다라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룩스레어 같은 걸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디파이로 이게 크라우드 펀딩 역할도 하네요, 디파이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내가 모르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이 룩스레어라는 게, 그거를 룩스레어의 그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네네네.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못하는데, 오픈시에 비교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나? 오픈시 유저 수랑 이거를 비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그냥 단순 지표로 비교할 수도 있고, 런칭하기 전이면 이 아이디어 자체가, 나 이 아이디어가 더 좋은데?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룩스레어 맨 처음에 APR이 막 900%, 1000% 써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무지성으로 막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룩스레어가 그러면 오픈시 따라잡을까? 못 따라잡으면 얘 얼마나 뜰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 이용할까? 네. 그러면 이 비용들,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 홀더들이나
어떤 이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분배해주겠다라는 이 부의 형태가 오픈C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유저들한테 많은 어떤 동기를 줄까라는 그 가치에 공감해서 룩스레어를 했다라고 하면, 샀다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투자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900%다, 1000%다, 디파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길게 봤을 때 저는 돈을 얻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두 번 얻어봤자 결국 길게 봤을 때 무조건 잃는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거고. 커뮤니티에 일단 어떤 블록체인이나 NFT 프로젝트의 가치는 그냥 생각하려면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다. 못한다. 그러나 두 번째, 상대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의 증가를 내가 믿는다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교인 거죠. 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증가할 것.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미래의 이 커뮤니티 숫자가 미래의 이 인센티브 온라인 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숫자가 현재 인센티브 온라인 되어 있는 숫자보다 많을 것인가 적을 것인가로 판단하는 거죠. 많을 거라면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혹은 두 번째는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들이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비교를 하라라는 정도인 거죠. 그럼 이 커뮤니티의 증가라는 건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단기간에. 우리가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잠깐 떨어졌었죠. 그래서 다시 조금 오르고 있는 추세. 지금 뭐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 원 정도. 28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게 커뮤니티가 그렇게 막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결국에는 예를 들면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 똑같은 어느 정도의 패닉 셀들이 1년 전에 일어났다면 280만 원을 가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갔을 거고 180만 원을 갔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 패닉 셀을 사람들이 한창 할 때 이제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천만 원대를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5천만 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고. 맞아요. 근데 2017, 2018년에 그 패닉셀을 생각해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데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까지 안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의 이제 이걸 믿는 커뮤니티가 늘었구나. 이 사람들이 많이 생겼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만큼 단단해지는 만큼 분명히 이 하락과 상승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정말 단순한 거에도 위협을 받고 단순한 거에도 내가 가진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요. 은행이 뭐 미국에서 금리를 뭐 발표 하나 하면 이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위에 흔들리는 걸 볼 게 아니라 밑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탄탄해지고 있다. 아무리 빠져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더 탄탄해지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현민님 모시고 신규 상품에 대한 디파이요?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너무 답답하다. 디파이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하다. 쟤 저런 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한 게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고도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설명해 줄 수 있고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 이해도가 있는 많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은 사실 너무 많은 정보들을 들려다 보니까 겉핥기식으로 됐는데 만약에 1시간짜리의 토크가 뭐 이더리움에 대한 토크만 했다 혹은 디파이에 대한 토크만 했다 하면 더 좋은 정보를 들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들으시고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서치해 가면서 더 공부하시면 아마 본인이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